사실 이제 불안정 노동에 오늘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복지 자체가 노동하고 어떤 관계성을 맺어왔느냐를 통으로 좀 한번 훑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이게 학부 학생들 강의를 이제 하게 되면 사회복지 역사 한 학기 동안 복지국가론 일부, 사회복지 정책론 일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녹아져 있어서 이제 이거를 2시간 안에 해내는 거는 만만치 않죠. 근데 해본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 3가지만 이제 좀 이렇게 앞에 제가 시작 페이지로 했는데 아마 이제 빈곤사회였는데 요즘에 핵심적인 고민이셨을 텐데 그 제가 이번 그 철폐연대 우리 저기 책에도 짧게 썼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그 의료 급여라고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그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본인 부담이라는 게 없었는데 17년 전에 본인 부담금이 이제 정액 1,000원, 500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번 7월에 그 해마다 7월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곳에서 이듬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실 분들의 기준을 정하고 뭐 이런 걸 논의하는 데인데 이 논의하는 이 인간들은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 관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초법 바로 세우기 단체라든가 빈곤사회연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안에 사실 이제 당사자들이 들어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사회복지 안에서는 그런 또 정치적 목이 급여의 형태이기도 해요. 우리가 급여 형태하면 현금, 현물 얘기만 하는데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도 급여의 형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자리를 주지 않고 유일하게 이제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낼 때 들어주는 척을 하는 정도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번에 17년 만에 의료 여기 이제 되게 해괴한 말을 했는데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약자복지라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저희가 김대중 정부부터 이게 아무리 신자유주의적인 그 복지 체계라도 김대중 정부부터 지난 정부까지는 우리 정부는 복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천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그런 천명을 한 게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약자복지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약자복지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누가 약자인지를 정부가 정하는 거예요. 그 약자복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용하죠. 그러면 평범하고 그러니까 약자의 반대는 그럼 과연 뭘까요? 근데 실제로 이 윤 정부가 해왔던 거는 약자에 해당하시는 사회적 소수자분들의 예산을 없애버리는 걸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약자복지라는 이름을 했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거는 이 요번에 의료급여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사용. 그러니까 이 그 급여 대상자이신 빈곤층에 계신 이 분들이 합리적으로 이게 싸게 본인 부담금을 주니까 합리적으로 사용 안 해서 이제 17년 전에도 본인 부담금 들여올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의료 쇼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의료급여 대상자분들이 대체로 누구냐면 노인분들. 어딘가 질환이 있어서 경제활동이 굉장히 하기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손과 세보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딸 2분이 다 질환자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다 먹거리를 해결하시는 그런 관계셨거든요.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데 이제 아파서 병원 가는 걸 의료 쇼핑한다는 걸로 또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면서 정률제로 바꾼다는 건 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 비용에 예를 들어 10%를 때린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매일매일 병원을 가야 되는 장기질환자고 순환질환자일 경우에는 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뭘 하겠다는 거냐면 권리의 기반 자체를 최소화시키고 약화시키겠다는 굉장히 잔인한 우파적 자유주의가 근거하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이면에는 결국은 20세기 복지국가가
달성해왔던 권리라는 거 자체를 한국 사회에서는 제대로 우린 꼭 피워본 적도 없는데 뭐 그냥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되게 강력한 의지로 보였고요. 또 한편에는 실업급여 이거 되게 보편 제도 나름 보편 제도인데 실업급여는 사실은 우리가 수급권을 어떤 기반이냐면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들어있으신 모든 분들은 내가 실업 상태에 있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건데 정부는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어디다가 돈을 썼는지까지 이렇게 사실 이거 볼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저기 뭐 이걸 갖고 해외여행 가든 뭘 하든 받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이거를 개입할 게 아닌데 굉장히 여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게 근데 지금 전형적으로 이런 프레임은 미국이 80년대 하던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우리나라 저는 좀 윤석열 정부를 여기는 좀 친자본도 아닌 것 같아요. 봉건의 부활 뭐 이런 느낌인데 너무 옛날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자격 조건을 권리 기반이 아니라 자격 조건을 따라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들이 근거에 있고 국민들한테는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재정 얘기를 하면서 마치 복지재정을 확대하면 어차피 복지 체감이 낮잖아요. 보편복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줄여 버리는 것 자체가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쓸데없는 비용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누군가 복지 혜택을 받는 일부의 사람들이 펑펑 쓰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이 복지 기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저희가 있다.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며칠 이후부터 초고령 사회로 바로 진입합니다. 요 국면 아래 지금 계속 이런 식의 수작들을 벌여왔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은 복지의 출발, 노동의 출발도 그렇고 사실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좌파와 우파가 여기서 갈리는데 우파는 보수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출발을 인간은 악하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동양 철학에서는 성악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하다는 이게 뭐가 계기가 되냐면 봉건제에서 신분제에 따른 사회에서는 이거 인간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대가 인류 사회에게 줬던 가장 큰 이전 시대와의 차이는 개인의 출현이잖아요. 이전에는 신분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존재할 이유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는데 개인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그럼 그 개인,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라는 게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불주아지들의 이데올로기들이 많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홉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17세기에 인간이 이기적이고 비사회적이며 자기 보전의 요구에만 충실한 존재로 이해한 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형은 어떤 인간형이냐면 시장에서 굉장히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인간형이에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 자체는 이러한 인간관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인간의 본질을 이기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담 스미스가 우리 식탁에 저녁에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쓸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뭐 정육점주인, 술집주인, 빵주인들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을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이라는 것, 개인이 추구하는 이 이익에 근거해서 시장이 작동이 되고 그 작동되는 시장을 기반으로 인간 각자는 자기 복지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세계관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이 사실은 신자유주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하예그로까지 이제 내려올 때는 되게 중요한 게 독립심과 자조. 이 자조라는 게 사실은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자유방임 국가에서는 자조를 되게 중요하게 봤지만 20세기 2차 대전 끝나고 복지국가가 건설되면서부터는 자조, 개인이 자신을 돌보던 거를 사회가 함께 부양하는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판 더 뒤집는 거예요, 하예은. 자조의 길로 개인이 자조의 길로 가야지 사회가 함께 부양하는 건 노예의 길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하예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이익 같은 경우가 사유재산 제도가 권력을 왜 개인이 중요하냐면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걸 사유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모든 개인이 사유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 사유재산 기반으로 권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의 질서가 형성된다라는 이제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자신의 생존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면 되지 그 이상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까지 그렇게 하는 사회를 하이익부터 그런 사회를 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하면서 이 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가 사실 영국과 미국의 복지에 되게 지대한 뭐만 선언할 때마다 우리는 위대한 사회를 열겠어 맨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위대한 사회가 아주 자기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만 돌보는 사회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다수가 소수로부터 예를 들면 복지국가 잘 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 다수가 소수인 그 사람한테 이제 재산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걸 가져와서 시장을 통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그냥 개인의 희생으로 봐요. 그래서 이 우파의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소극적 자유, 이걸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이렇게 자유주의 안에서 구분하는데 소극적 자유 기반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딱 그 수준의 자유거든요. 그거 안에 형식적 기회균등을 중시합니다. 이 형식적 기회균등이 저희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괴로워했던 공정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반면에 그러면 인간의 본성을 선언하고 봤던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이제 동양에서는 사실 맹자의 성선설이 있었고 서양에서 17세기 홉스가 있었다면 18세기 루소 같은 경우는 인간 자체를 선하다고 보고 만약에 악한 면이 발생한다는 건 제도로부터 그거는 연원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18세기 산업화 이후부터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 사회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회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구조적 원인부터 따지는데 그것을 인간관계와 연결할 때 루소로부터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고 이후에 뭐 20세기에 여러 그 뭐 철학자, 역사학자, 생물학자들도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요소를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진보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낙관적으로 파악하면서 인간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 오염되지 않는다면 사회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파악을 했고 그러므로 통제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제 인간을 오염시키는 거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막스주의입니다. 막스주의는 연구 대상으로 개인을 설정한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계급과 사회를 보지 개인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보는데 우파들의 이데올로기랑 붙을 때 결국 이제 이 자본주의로 오래 살면서 사람들한테 되게 잘 먹히는 건 이런 얘기예요. 인간이 다 그래. 이런 얘기로 가거든요. 결론은. 이론으로 민중들은 이론으로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체감하는 그런 자신의 경험과 언어로 가잖아요. 그 언어의 영역을 우파 이데올로기가 장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래. 누구나 그 환경에 가면 그렇게 돼. 너도 그렇게 해봐라. 똑같이 정치하지. 이런 얘기가 사실은 그런 구조 안에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막스주의 안에서는 계급론,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 이데올로기가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좌파는 사실은 이제 좌파도 자유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좌파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유는 어떤 자유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언론 출판 뭐 이런 자유 다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경제적인 것에서부터의 자유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그 실질적 자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 자유, 그것을 바로 적극적 자유로 얘기하고 사회주의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이익이 얘기했던 거랑 정반대인 거죠. 만약에 시장, 사적 소유, 권력 축적에 대해서 이 자유를 그냥 국가가 통제하지 않고 그냥 둘 경우에 어떻게 되냐? 소수에게만 그게 간다는 거예요. 소수에게만
사적 소유도 갈 것이고 시장의 여러 가지 권력도 그렇게 소수에게 갈 것이고 그러므로 소수 집단의 자유를 향유하게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국가가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사회주의 안에서는. 그래서 이전에 이제 현존했던 사회주의 국가들 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얘기하는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국가계획 경제 하에서 사실 제공되는 것들이 그런 요소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 우파 자유주의 자체가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사회복지의 역사, 노동의 역사는 굉장히 이제 유사하게 한 부분은 뭐냐면 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맨 앞에 제가 이제 앞 페이지에서도 보여드렸던 것도 사실은 계속 우리가 왜 인간이 평등하게 보편적으로 권리를 향유해야 되는지에 가장 핵심적 그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파헤쳐 내야 되면 그게 바로 자유주의고, 근데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왔느냐 전체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이제 인류사에서는 중상주의가 흥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이제 봉건이 무너지고 자본주의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 시기죠. 아직 자본주의가 이렇게 주된 생산 체계로 되지 않았던 이전의 시기인데, 이때를 왜 사회복지에서 다루냐면 영국이 조 시기부터 영국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코로나 때는 꼼짝을 안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 14세기부터 걔네 흑사병이 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염병이 돌아 동네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야죠. 근데 그 당시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죽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든지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고 나는 딴 데 가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 그 영주 안에서 그나마 일해서 먹고 사는 그런 경제적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이주를 하면 안 되는데 이 흑사병 때문에 대거 이주가 시작돼요. 1차는 그거예요. 2차는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양모 깎아서 장직 돌리고 그게 산업화의 주된 동력이었잖아요. 두 번의 엔클로저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 그 양들을 키웠던 땅들은 다 농사했던 땅들이잖아요. 그럼 그 농사졌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다 쫓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두 번의 거대한 인구 이동이 일어나요. 그럼 이 이동됐던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불황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수가 불황자가 되고 이후에 18세기 가까워지면서 도시로 간 분들은 그래도 뭐 공장이라도 취했겠지만 다수는 불황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중상주의 시대가 사업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저때 영국이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시작이 저때부터 된 건데 이렇게 배로 다니면서 자기네 나라 물건도 갖다 팔지만 남의 나라 물건 뺏어서 오고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럴 때 핵심이 됐던 건 노동력이었어요. 중상주의를 유지할 때 노동력이 한쪽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한쪽으로는 이전의 중세시대에 안정적으로 규모 관리했던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막 이주하는 인구들이 빈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쪽으로는 통제해야 될 어떤 수단이 필요해서 아주 선발적으로 있던 이 통제 구빈 제도를 1601년도에 엘리자베스 왕이라는 여왕이 이거를 이제 전체 영주로 다 분할됐던 데를 절대 왕정 중심으로 정리를 해요. 요거를 사회복지의 출발로들 얘기해요. 국가가 처음 개입했다. 이런 이유로. 그러면 맨 처음에 국가가 개입했던 이유는 그러면 이 빈곤층에 계신 분들을 잘 먹고 잘 이렇게 독립시켜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단순하게 딱 두 가지예요. 한쪽으로는 일을 시키려고 했던 거고 다른 한쪽으로는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딱 두 가지 목표가 너무 강력하게 작동이 되고 그러면서 18세기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사회 체제 전체가 바뀌면서 그리고 18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는 절대적 착취가 가능했던 시기예요. 완전히 자유방임 그 상황에서 이때는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도 너무 가난한 거예요. 사회 전체가. 그런 구조가 가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19세기, 18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그 프랑스 혁명이 나중에 부르주아 혁명으로 우리가 이제 네이밍하게 된 것도 프랑스 혁명이 남긴 건 역사적으로 큰 거는 신문제를 깼다. 이걸 남기죠. 그러니까 개인의 출현이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강력해지고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의미로 남는데 하나는 사적 소유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모두 다 갖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계약할 수 있는 자유를 모두 다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시장 형성, 노동관계 형성에 아주 큰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자, 프랑스는 어쨌든 민중들이 뭐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렇게 혁명도 일으켰고, 근데 이 혁명이 이제 뭐 어쨌든 부르주아지들이 자기네 좋게끔 만들어주면서 정리가 됐지만, 저쪽에 있던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영국의 여러분들 지배계급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도 엄청 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거 혁명을 하면 우리 어떡하지? 그 19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차체스트 들어보셨잖아요. 얘네는 혁명 없이 선거법을 19세기 내내 확대시켜가는 과정에 혁명을 기피하기 위해서 지배계급하고 그 당시에 이제 프롤레타리아들이 일정 정도 이제 어떤 타협을 본 거죠. 그 과정에서 여전히 18세기, 19세기에 주되게 그 아까 구빈제도라고 했던 것들이 여전히 노동력 전체를 통제하는 강력한 형벌적 기제로 복지라는 이름으로 작동되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19세기까지는 자유방임이 완전하게 이제 되어 왔다가 이게 이제 19세기 말부터 여기 뉴 리버럴리즘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19세기 중후반부터 사실 이제 공황도 오고 일단 일정 정도 경제 위기도 오고 노동조합도 만들어지고 차티즘에 의해서 선거권도 부여되고 그러면서 정치 환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노동당도 영국에서 노동당 만들어지고 실제로 자유당을 위협하는 정도로 이렇게 막 커져 가는 국면에서 일정 정도 자유주의가 수정됩니다. 그래서 수정된 자유주의를 뉴라고 붙여서 이때는 썼는데 되게 재밌는 건 영국은 20세기 초반에 그래서 자유당이 집권을 해요. 노동당을 누르고 집권을 하는데 집권한 자유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입법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영국이나 이쪽 대륙 유럽은 그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19세기에 어쨌든 노동조합 운동, 민중의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화되고 이런 계기를 맞아서 근데 이제 20세기 넘었으면서 1929년도에 거대한 이제 그 위기가 왔잖아요. 공황이 오면서 사실 미국은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 아무런 그 연방 정부에서 개입하는 그 어떤 복지도 없었어요. 29년에 대공황 빵 맞고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막 했는데 맨 처음에 타협이 안 돼요. 다 위헌이라고 안 되고 자유방임을 해칠 그었던 것도 할 수 없다. 막 이러다가 6년이 지난 1935년도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블랙 모델을 또 맞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이제 사회보장법 이런 것들 일정 정도의 조정하는 자유방임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영국이 20세기 초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했던 저 수정 자유주의를 미국은 대공황 이후에 이제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20세기는 1,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다 겪으면서 케인즈주의가 우파든 좌파든 이 케인즈주의를 다 수용해요. 그래서 유효 수요를 관리하는 유효 수요는 뭐냐면 케인즈는 자본주의가 굉장히 우수한 체제라고 봤어요. 경제 체제라고 봤는데 그 우수한 경제 체제가 공황과 불황이 이제 호황 뭐 이게 계속 불안해지니까 케인즈가 봤을 때는 수요 관리를 잘하면 불황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 그래서 완전 고용을 시키고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해서 이 임금을 받은 노동자들이 시장에서 또 수요를 흡수를 하고 하면 사실은 케인즈 눈에는 이윤율의 저하가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기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거의 많은 국가들은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주의를 다 수용을 했고 국가별로 이것이 각각 다른 다양한 복지국가로의 기반을 제공해요. 그래서 시장이 만들어낸 문제를 국가가 해결한다. 이런 모델을 복지국가를 통해서 만들어냈고 근데 이게 보세요. 사실
45년 이후부터 우리가 70년대 중반 올쇼크 73년이라고 생각하니까 복지국가 황금기는 사실은 인류사에 딱 30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30년을 갖고 우리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딱 30년을 두고. 자, 그러고 나서 70년대 후반부터 다시 그러면 케인즈주의가 들어온 이 시점에 아까 말했던 우파적 자유주의는 죽어 있었던 거죠. 저 시기에는.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완전히 이들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장악력은 굉장히 이제 줄어들어 있다가 70년대 그 오일쇼크 이후부터 사실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명명되기 시작한 게 신자유주의로 20세기 후반에는 사실은 이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제패하는 다시.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제가 볼 때는 자유방임으로 시작해서 수정됐다가 잠깐 조용하게 있다가 신자유주의로 왔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자유주의 종언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어디로 갈지를 두고 봐야 되는 시점이고 이 과정에서 복지는 사실은 복지가 발전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동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맨 처음에 그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그 그러니까 이게 불황 인력들, 유효 인력들 자체를 통제함으로 해서 노동시장의 임금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사용된 측면이 상당히 크고 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일부 북미 국가들이 이제 복지국가 황금기 시절에 그때는 이제 공통점은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집합주의 그리고 고용주의가 일치했었어요. 대다수. 그리고 대전제는 케인즈주의 계획주의 국가가 관철을 할 때는 다 고용이 그래도 실업률 3% 미만인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단일성이 높았던 이 시절의 노동자들은 일정 정도 그 혜택을 그러니까 북방부 노동자들은 혜택을 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남방부의 노동자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복지국가를 사실은 이제 연구할 때는 국가 간 그 차이나 이런 지점들도 우리가 좀 많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유주의의 투쟁이다라는 게 이제 이런 흐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 맨 첫 장면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이행 과정에서 노동과 빈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세기부터 봉건제 붕괴 조짐이 나타났고 흑사병 발생한 이후 그리고 이제 엔클로저 운동이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진행이 되면서 흑사병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이 이주하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고 노동력이 필요한데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그거에 대한 비용이 상승하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일정 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임금 억제, 노동 비용의 억제의 필요성이 일정 정도 있었다. 엔클로저 운동 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제 그 영지로부터 쫓겨난 농민들이 불황자로 전락하고 농지는 축소되면서 식량도 이때는 그럼 감자 심던데 양 키우니까 당연히 식량도 감소하고 곡물 가격은 상승하고 그러니까 불황자된 농민들은 너무나 이렇게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이 측면에서는 불황자 억제의 필요성 이 두 가지가 작동이 되면서 사실은 체제 전환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날에도 기초법 얘기하고 빈곤을 얘기할 때 이렇게 가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출발이 이 체제 전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나면서 부자인 사람들의 근원은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근대사까지만 가면 친일 집안으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유럽에서의 그 빈곤은 결국은 그 체제 전환에서 그 어떠한 그 체제 이행에 대한 비용을 온몸으로 맞은 사람들은 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르주아지들은 이제 계속 개인의 나태함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구빈 제도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과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으로 나눠요. 그럼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은 누가 봐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가 너무 많거나 아프거나 너무 애기거나 임신부거나 뭐 이런 경우에요. 누가 봐도 일할 수 없는 사람. 그럼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일해야 돼요. 우리나라 기초법도 자활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그 사람을 그렇게 구분 짓는 것은
봉건제 시스템에서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노동능력 유무를 사람을 구분해서 당신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일을 안 해도 우리가 급여를 줄게요 하는 거고, 당신 노동력이 있으니까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낡고 오래된 거로부터 사실은 이 끊어냄을 복지국가를 경험한 이후에도 안 끊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뭐로 포장했냐면 자활로 포장합니다. 실제로 근데 빈곤층에게 자활이 되려면 거기서 제공하는 자활 노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직업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없어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저는 이제 굉장히 그 하층 노동력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기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노동시장의 비용을 외부에서 이렇게 압박하는 방식의 효과를 갖고 있다. 한 측면에 그게 있는 거고,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래서 빈곤의 원인이 어디서부터냐, 사회 구조적인 거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유래가 그렇고 이후에 국가와 사회가 대응한 방식도 그렇다라는 지점이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국민 제도와 관련해서 노동자법 상업성 이익을 가진 정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됐고 억압 일변도의 정책이다. 실제로 일을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는 형벌을 했고요.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 형벌을 받다가. 노동능력 빈민, 노동능력 무능력 빈민, 그래서 이런 식의 구분을 하고, 실제로는 이제 노동 무능력 빈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빈곤 구제나 빈민의 생활 조건 개선이 아니라 노동력 공급과 불황에 의한 사회 질서 위협에 방지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고, 그래서 굉장히 이 가혹한 처벌들이 심각하게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요 봉건제 체제 자체의 전환 과정에서 사실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이나 경제적 배경 등등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상황들을 표로 정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아까 대전환과 이제 그 뉴 리버럴리즘으로 있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9세기에 영국 같은 경우는 저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영국의 노동자나 민중들이 상당히 이제 조금 손쉽게 간 측면이 있는 게 이제 프랑스처럼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조직화와 운동을 통해서 달성한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법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공장법 같은 경우에는 1802년 19세기 초반에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 작업 환경을 규제하는 것, 그러니까 공장 청소, 창문 설치 이런 것들이 이때 이제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창문이 저 당시에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창문에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장 노동시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이때.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법에서 핵심으로 했던 게 자원환경과 노동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19세기 초반부터 됐고, 그 다음에 로버트 오웬의 실험이라 그래서 10세 미만 아동 고용을 금지하고 식사시간을 포함해서 12시간으로 노동시간 규제. 그러니까 이게 영국은 1819년에 이렇게 규정했는데 우리는 여기랑 비교하면 상당히 뒤처지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공장법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이제 47년 중순에 이르러서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중순이 아니라 중반에 이르러서 이제 10시간까지 달성을 하고, 선거권 역시도 19세기 초반부터 해서 후반에 이제 농부인과 강부까지 이제 확대돼서 오는. 단점은 한계는 뭐냐면 이제 저 때는 남성들 중심으로 한 제공됐고 여성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어쨌든 블루칼라 농민까지는 확대가 됐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반 자체에는 노동자 권리의식, 노동자의 계급의식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되었더라. 그래서 굉장히 큰 이제 전환점은 이제 얘네가 1905년도에 아까 자유당이 여당이 정부 집권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구빈제도로 도저히 15세기부터 억압했던 이 제도로는 이제 이 변화한 사회에 통치가 불가능하니까 구빈법 어떻게 할지를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우리도 뭐 각종 위원회 하면 뭔가 대표성을 갖고 사람들을 막 하잖아요. 이때는 구빈 제도를 이끌었던 관료,
자선조직협회 회원. 19세기에 영국이 이제 그 빈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두 층의 운동이 발생을 해요. 자선조직협회라는 게 있고 인보관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자선조직협회는 자선조직이 너무 난립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총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이게 종교적 기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 하냐면 빈민들의 그 성격 개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서 접근하는 데예요. 그리고 이 자선 이 조직에서는 구빈법을 유지하는 거에 찬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인보관 운동은 약간 이제 우리나라 왜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배운 사람들이 그 빈민 이런데 약 운동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되게 이제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빈민층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지역 사회를 개조하자. 뭐 이런 운동도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은 근데 영국의 사회 민주주의자를 영국은 페이비안 사회주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쪽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쪽 대표들, 그 노동계 대표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14명이 낸 보고서, 14명이 내서 다스파 보고서여야 되고요. 4명이 낸 보고서가 소스파 보고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소스파 보고서가 영국의 노동당의 당강력을 썼던 부부 이름이 웹 부부인데요. 부인인 베아트리스 웹이 이 소스파 보고서의 대장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보고서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으로 영국 안에서 영국은 15세기부터 이때까지 빈곤은 개인의 잘못으로만 두려고 했어요. 근데 빈곤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사회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걸 공식적으로 이제 명명한 거죠. 근데 이 보고서가 채택이 됐을까요? 안 돼요. 버려요, 이 보고서는. 근데 이 보고서는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의 기반이 됩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근데 중요한 건 빈곤을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빈곤의 관점을 바꾸는 거, 노동의 관점을 바꾸는 게 이때 처음 시도됐다는 거이고요. 자, 수정자유주의 시기를 이제 거치면서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우리한테 좀 딜레마가 있어요. 19세기 말부터 영국의 노동자도 독일의 노동자도 프랑스의 노동자도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때 베른슈타인이나 로자 룩셈부르크나 이 굉장히 심각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투쟁을 할 것이냐, 이 사실 이제 정파 투쟁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수의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사회민주주의로 이제 다 모여서 의회 중심의 의회 투쟁으로 들어가고요. 그거를 거부한 이제 노선들이 밖에 나와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 계열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전히 그 사회민주주의 당이 독일은 SPD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당이 이때부터 해서 사실은 이제 이후에 1차 대전 참전하는 것까지 동의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갈등까지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모든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가난했다가 워킹푸어였다가 19세기 후반부터 임금이 올라가면서 노동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단일화지지 않아요, 이제 요구가. 그 시기에 그리고 함께 복지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사회보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산업노동자 중심의 사회보험이 이때 만들어지고, 그럼 뭐냐면 이때 자본이 선택한 전략이 뭐였냐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자본이 절대적 착취를 기반으로 해서 자유방임의 바탕이 된 체제의 재생산의 한계점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유럽은 노동자들이 계급 의식을 갖고 투쟁할 수 있는 장이 열렸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국면이 확 열리니까, 그럼 이들이 주장해왔던 그 당시의 자본가들이 그들 역시도 피지배계급에서 지배계급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자신들도 정치적인 그 권력을 선거권을 통해서 의회에 진출하고 자기네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획득했던 이 자유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제는 이전처럼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사회정책과
노동법을 매개로 해서 확 열리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독일은 이제 19세기 후반에 사회보험을 만드는데 영국도 이때 이제 자유당이 처음으로 사회보험을 만들어서 독일과 다르게 영국은 국가 재정까지 이제 투입을 해서 시작을 해요. 이게 굉장히 이제 다른 점인데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예산을 국민의 예산이란 이름을 짓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국민의 집이란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영국은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현대적 예산 편성의 출발점이 20세기 초반부터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 역사가 그렇게 막 길고 오래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근데 미국은 이때까지도 굉장히 후진적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년 대공황 맞으면서 얘네 대공황 때 얼마나 심각했냐 잠깐 보시면 세계대전까지 이 심각성이 계속 지속돼요. 그래서 실업률이 1933년도에 35.3%. 이건 진짜 끔찍한 실업률이에요. 35.3%는. 그리고 GDP도 이땐 GNP가 측정됐으니까 1929년도에 1,003억에서 33년에 딱 몇 년 차이 안 나는데 절반 이하로 556억으로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뭐 빈곤층 급증하고 실업자 급증하고 사회 불안 가중되고 이런 상황들을 이제 견디다 못해 일단 대통령이 33년도에 루즈벨트 바뀌고 루즈벨트는 여러분 뉴딜로 우리나라 왜 지자체가 뭐만 하면 무슨 뉴딜 막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다 가져온 뉴딜입니다. 말 그대로 왜 뉴딜을 하냐면 미국이 새로운 딜을 한 거예요. 이전까지 자유방위만 하던 나라가 우리 약간 국가 개입할게, excuse me 이러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뉴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35년도에 사회보장법 들어오고 그 이후에 이제 노동과 관련된 거는 38년도에 그 와그너법 그래서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최저임금, 최고 노동시간 제한, 노동상권 보장. 요게 아까 영국은 19세기부터 쭉 만들었다면 미국은 20세기 초반 지난 이후부터 중반 가까이 돼서야 이런 게 만들어진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제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대전이 실제로 이제 복지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미 여러분 소비에트는 1917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때부터 국가계획 경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자유주의에 젖어 있던 사람들 시각에는 국가계획 경제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전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자본주의 국가들이 뭐 했겠어요? 계획 경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경제가 갖고 있는 효율성을 경험한 거예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동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단 전쟁 때 많이 동원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실은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가 국가에게 예를 들어 가족의 생명을 희생한 가족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뭐 군수 무기나 이런 걸에 제공했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대로 뭐 그거에 대한 보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보상에 대한 욕구가 커졌죠.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국가 개입했던 거에 대한 어떤 긍정성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할만하겠다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칠은 그런데 여전히 이제 보상 당수로서 나는 그런 거 그 국가 그런 거 하는 거 원치 않아 이러다가 노동당한테 집니다 선거에서. 그래서 노동당이 딱 되면서 아까 그 소스파 보고서 만들 때 그 거기 수장이었던 베아트리스 웹의 조사원이 누구였냐면 베버리지예요. 이 베버리지가 그러니까 1905년에서 1942년에 몇 년 딱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여기 이 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현대복지국가의 기반이 되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이 사람이 위원장으로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뭘 공식화시켰냐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이때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를 이제 체계화할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얘네가 설정해 놓은 게 뭐냐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분파적 이해를 무시하자. 이 분파적 이해 무시가 뭐냐면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 할 때는 분파적 이해가 작동이 됐잖아요. 최대한 그 분파적 이해를 무시하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정 어떤 합의선을 도출하기 위한 그렇게 되면 뭐게 되면 양 끝단의 주장은 버려지겠죠. 중간 지점들이 찾아집니다. 그리고 국가 개입과 협력을 통해
사회보장이 달성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굉장히 전쟁 끝난 상황에서 그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 중에 국가가 중심으로 보는 건 결핍. 그래서 소득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걸어요.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를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보편주의를 베버리지 보고서가 처음으로 이제 작동시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근데 보편주의를 작동시키되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냐? 국민 최저선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때. 그럼 국민 최저선은 국가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적정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선은 왜 그래서 이거를 두고 저 당시 영국 좌파들이 이제 또 비판이 들어가는 거죠. 국가가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선을 너무 최저로 잡게 되면 결국은 사회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복지의 수준이라는 것은 적정이라는 걸 꿈꾸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왜 저걸 최저로 잡았냐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적정 수준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이 자활에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핵심으로 여전히 두면서 국가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일부를 해결해 주되 이전과 다르게 우리는 예방도 할게 여기까지는 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앞에 1, 2단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전된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수준이라는 게 뭐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과 미국이 가장 그 자유주의적 이게 강한 나라에서 이제 두 나라의 상황들이 이 시기에 어땠는지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단순하게 보면 이제 1960년대부터 75년도까지 사회복지 지출이 매년 8%씩 OECD 국가들 증가했어요. 엄청 큰 겁니다. 8%씩이면. 그러니까 그리고 뭐가 지금하고 차이냐면 지금 OECD 국가들은 경제 성장률 자체가 5% 미만이에요, 다. 근데 저 때는 전후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중국만큼 팍팍 올라갈 때거든요. 거기에 8%를 썼다는 건 굉장히 많이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경제 위기 딱 오고 나서 75년부터 81년 이때 완전 불황 시기였는데 이때는 이제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 보시면 연평균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그리고 각 경제 지표를 경제위기 오기 전과 온 이후 예를 들어 이제 아래 지표를 보시면 1960년부터 73년까지 약 13년 동안 실업률이 3.3%로 OECD가 이렇게 잡혔다는 건 거의 실업률이 없는 것처럼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나 성장률이나 생산성 증대율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근데 반면에 경제위기 온 이후에 안 좋았던 상황 실업률은 평균 5.5고 인플레이션이 10%가 넘었었습니다. 이때가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간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복지국가, 그러니까 사실 케인즈주의 해법으로 해서 완전 고용을 전제로 가면 모든 노동자가,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여러분들 대전제가 뭐냐면 노동의 의무예요. 스웨덴 복지국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웨덴 복지국가의 철칙은 뭐냐면 시민은 반드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스웨덴은 60년대부터 열심히 썼는데 왜 썼냐면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웨덴은 국가독점 자본주의 형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예를 들어 걔네가 산별임금을 딱 통일시켜 넣잖아요. 그 임금을 못 주는 그 중소기업은 없애버려요. 국가가. 그 합의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그 산업구조가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이제 흡수된 형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 구조 하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할 모델에 합의를 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제 구조조정이 막 이런 그렇게 막 조금하고 뭔가 이렇게 성장률이 안 맞고 이런 데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없어질 때 얘네 대철칙은 이 노동자들은 자리를 이동시켜서 어떤 식으로든 일하게 만든다는 게 전제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게 아니라 얘네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직업교육을 정말 이렇게 체근하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큼 소득 보장을 제대로 주면서 예를 들어 나는 반도체 전용 모르던 사람이야. 근데 나는 반도체 가서 일하겠어요. 하면 내가 반도체 공장 가서 일할 수 있게끔 그 교육을 서포트를 해줘요.
생활비를 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스웨덴이 왜 이렇게까지 갔느냐? 이거는 스웨덴이 20세기 초반에 인구 구조 위기가 우리만큼 있었어요. 인구의 3분의 1인가 4분의 1이 이민 갔어요.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사람들 애를 안 낳아요. 그래서 미르달 부부라는 사람이 인구 위기라는 책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나왔는데 그 인구 위기에서 그 좌파 우파는 어떻게 진단하냐면 우파는 피임 도구가 발달해서 여성들이 애를 안 낳아서 문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좌파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웨덴 좌파는 노동자가 많으면 임금이 떨어지니까 노동자가 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무 나이브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뮤리얼 부부 같은 경우는 사회민주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은 봤을 때 이건 국민의 삶의 질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얘기한 게 결국 이제 복지국가 사전적 투입 이걸 해요. 그래서 36년 이후부터 스웨덴이 어쨌든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스웨덴 직접적으로 2차 대전의 영향이 덜했잖아요. 미국은 2차 대전 하면서 헤게모니로 지고 경제의 불황으로 이제 터널도 나오게 됐고 스웨덴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했지만 아주 후진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했지만 굉장히 빨리 급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도 30년대 초반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60년대 되면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얘는 이렇게 썼는데 이때 스웨덴에 썼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우리나라 친자유주의 때 용어가 그대로 와요. 그래서 이제 외국 학자들이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아름답게 막 써요.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너를 쉽게 자르겠어. 이거 말고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 구분해주는 것도 되게 큰 일이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그 모두가 일을 하는 대전제를 갖고 가는데 73년도에 사실은 이제 그때도 중동 전쟁이 문제였던 거죠. 이스라엘이 항상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제 빚어진 오일 쇼크. 오일 쇼크는 사실은 우리 IMF도 그런 거잖아요. 외환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의 축적 구조의 문제 때문에 터진 거잖아요. 그 당시도 전후에 1, 2차 세계대전이 그 이윤율이라든가 자본의 축적 구조의 이상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 이게 다 파괴된 이후에 좋았죠. 성장 시기가 엄청 좋았어요. 30년간 막 성장을 하다가 이윤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이제 이게 누적되기 시작하면서 제일 크게 먼저 발생하는 건 실업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업이 공장이 운영을 못하고 이게 누적적으로 근데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오일 쇼크랑 연결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돼서 확 퍼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아까도 복지국가가 이제 막 성립이 돼서 발전하는 시기에 자유주의자들은 약간 입닥치고 있었거든요. 자, 다시 이제 이 복지국가가 위기가 오고 케인주주의 해법이 틀려버렸네. 다시 누가 등장을 하냐? 자유주의자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들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전후 복지국가 합의 기반 자체가 뭐냐면 그 노사정 합의, 노사 합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 기반이 이때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고요. 또 한 측면에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사실은 그거잖아요. 일찍 죽었잖아요. 전쟁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 기술들 발전하고 식량 상태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전과 다르게 70년 이후부터는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좀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 그러면서 79년도에 영국의 대처, 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이 둘이 이제 상징으로 이제 맨 처음에 신보수주의자로 등장을 해서 복지국가가 국가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이 사람들 진단을 하면서 오만 공격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쟁에 대한 국가 개입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팽창, 과중한 부담 자체는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어떤 것들을 부담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를 실패하게 한다 이런 논리로 이제 가게 되죠. 이걸 잠깐 보시면 저 왼쪽 그림이 저 뭐 하는 것 같으세요? 보시기에. 그러니까 복지
여왕. 그래서 이게 흑백이긴 하지만 저 여성은 흑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의 그 70년대 이후부터 무슨 공격을 뉴욕타임즈 뭐 할 것 없이 무슨 공격을 누구를 상대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냐면 제일 먼저 복지로 공격할 때 가난한 사람들 상대로 공격이 들어가요.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치사하고 정말 치사하게 흑인 싱글맘들이 주 공격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복지수급자인데 캐딜락 2대 줘!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신문 만평으로 나온 거고, 이거 같은 경우 여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여자분이 저렇게 실제로 이제 사진까지 해가면서 린다 테일러라는 그 여성인데, 이 여성을 그러니까 이미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 시민들한테 이미지를 남겨서 흑인 어머니는 게으르기 때문에 복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와 흑인 어머니가 전략적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미지화합니다. 그걸 통해서 7, 80년대 빈곤에 대한 새로운 서사를 정말 10년 동안 만들어가요. 근데 이 당시에 활용했던 정말 이 온갖 언론들이 어찌나 저열한 방식으로 약자들을 공격했나를 보면, 이게 근데 빈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노동 전반을 공격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젠더 들어가죠, 인종 문제 들어가죠, 계층 문제 들어가죠. 이 요소를 교묘하게 한 주체에게 이미지화 시켜서, 근데 사람들은 이 이후에 이제 레이건이나 공화당, 그리고 이후에 민주당, 클린턴이 들어온 민주당 역시도 핵심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약화된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그냥 도덕적 이미지를 씌워서 공격하는 게 익숙해져요. 우리 사회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합리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뒤집으면 그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안 하고 있다는 대전제거든요. 근데 그런 무식한 말을, 비난의 말이거든요. 공격의 말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근데 시민들은 이거를 그냥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이게 자기 이야기화가 되는 서사가 부여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내가 권리로서 주장해야 될 것들이 권리가 아니게 돼버려요. 이런 공격이 누적되고 확대될수록. 미국은 이 공격에 성공합니다. 민주당까지 같이 이 공격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에서 이제 복지는 뭐냐면 경기 침체의 원인을 자본주의 축적 체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복지국가가 잘못해서였다라고 보고, 그리고 복지국가가 결국은 국가재정을 파탄시키고 근로의욕을 상실한다. 이 근로의욕 상실은 오늘날까지도,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권리로서 받는 것들을 실업급여 받으니까 일 안 하려고 그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급여 많이 주면 일 안 하려고 하니까 많이 줄 필요 없어 하면서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활이라고, 아까 노동력 있으신 분들 반드시 자활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자활을 일정 정도 이상 하면 소득이 많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소득보장급여를 깎여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대로 만들어서 자활을 목표로 제대로 만들었어요. 탈빈곤을 목표로 만들었는데 열심히 일을 하면 권리를 뺏기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구조 안에서. 그런데 이제 이 국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항상 그러죠. 자격 논란. 우리가 모두에게 해줄 수 없으니까 제한을 둬야 돼. 항상 이 자격 논란을 갖고 얘기를 하고, 그 근거는 항상 노동이 매개가 되는. 그래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국가 개입은 다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근로의욕을 저해한다는 것도 제가 아까 약자복지에서처럼 이거 학문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어요. 실제로 열학자들이 근로의욕에 영향을, 저축을 많이 하면 근로의욕이 떨어진다고 주장을 하거나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대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다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스웨덴 사람들은 이미 망하고 게을러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증명이 안 되는데 이거는 거의 신화처럼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화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이웃한테 확인이 되죠.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해야지만
효율적으로 돈다는, 이거 전형적으로 사회학에서는 기능주의적 관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회를 기능주의로 보는 시각에서는 불평등은 그러니까 불평등을 없애야 될 생각이 아니라 불평등이 기능을 해요. 그래서 사회가 불평등하게 유지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불평등을 당하는 사람,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함으로 해서 차별을 안 당하는 사람들이 긴장을 해서 더 능률을 보이고 뭔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임제도에서도 그 구임법으로 통제받는 사람들을 아주 형벌적으로 억압하면 할수록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임금이 낮아도 끽소리 안 하고 일한다, 이 견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치관들이 신자유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강화됐다. 그래서 국가 개입에 의한 복지 확대는 경제 성장과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보면서 필연적으로 복지 국가는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데올로기가 이제 서서히 구축이 되고요. 사실 대처의 주장들을 다 대처리즘으로 얘기를 하는데 혹시 티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안은 없다, 이 주장 해가지고 완전 초토화시켰잖아요. 좌파 진영을 다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 보수적 복지 체계로 이행하고, 지금 한국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개인 예산제 자기 걸로 주장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자들이 복지 예산 줄이려고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당사자 운동하고 결합되면서 이게 복잡 미묘하게 이렇게 섞여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신자유주의 시기에 복지가 민영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이 예를 들면 시장 요소가 아닌 걸로 복지의 공급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시장 요소를 매개로 만들잖아요. 그 복지를 매개로 해서 모두의 권리가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시장적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노동권은 아예 이 영역 안에서 얘기하기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시장 안이다 보니까 소비자 조건, 복지를 받는 사람들은 왕처럼 취급당하고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왕이 아니죠. 이제 이런 이상 왜곡된 관계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헤게모니들이 이제 완전히 팽창하는데, 복지국가 이제 실패론에 대한 좌파의 반론은 뭐냐면, 실증적인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실제로 저 당시 위기가 복지국가 때문이라는 게 하나도 실증낸 게 없고, 대처의 연설로 모든 게 이제 다 됐던 거고, 북구 3인주의 복지국가 유형의 국가들이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신자유적 복지국가 재편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뚜렷한 경기 호전이, 그러니까 대처 말대로 모든 게 됐는데 영국이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영국의 많은 그 헤게모니는 미국한테 다 뺏겼고, 사실 이제 영국은 해가 졌죠.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동과 복지에 대한 총공격 시기로 이제 저는 신자유주의 시기를 보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좌파 진영들이 예를 들면 19세기 후반에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시민들을 조직해서, 그래도 이제 어떤 빈곤에 대한 다른 관점, 노동에 대한 다른 관점,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한 주체로서 역할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복지국가를 팽창시키는데 의회 세력 중심의 조직화된 노동 세력들이 그거의 백그라운드가 됐어요. 근데 신자유주의 이후에 처절하게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합의 기반 다 없어진 상태에서 이전에 1, 2시기에 그걸 끌어갔던 주된 정치 세력들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 당, 사회당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항복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3의 길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좌파의 우경화로 평가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제3의 길이 우리나라 복지국가 최초의 레짐을 형성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작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앤서니 기든슨이 이제 영국에 현존하는 유명한 사회학자인데, 이 양반이 이제 만든 영국의 노동당의 현대화 전략이라고 얘기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는 더 이상 뭐 신노동당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 자기들끼리 이전의 노동당과 우리를 구분하겠다 해서 신노동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토니 블레어 그 당시에 이제 총리가 사회적 정의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
국가와 시장의 질서에 위배되는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당이 노조와 기업의 협조 관계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는 옛날 노동당이 절대 하지 않았던 워딩인데 이건 가리고 딱 보면 뭐 보수당이 했나? 그럴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주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주장한 1년 후 선거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여당 집권을 해요, 노동당이.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대처가 79년도에 수당이 된 다음에 95년까지 보수당이 계속 영국도 했고 미국도 거의 되게 오랫동안 보수당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이 제3의 길, 뭐 제3의 물결 이런 식의 이런 우경화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의 사회민주당들이 이제 다 선거에서 이겨요. 근데 저는 이게 신자유주의를 더 깊숙하게 발딛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3의 길은 복지국가를 매개로 좌우가 대립했던 의회정치 대립해석과 노동활성화를 위한 이제 조치가 이제 일어나는데 뭐냐면 다시 노동과 복지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을 시켜요. 그 복지국 황금기 시절에는 완전 고용을 전제로 했다 그랬고 그게 이제 무너진 체제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업률을 여러분들 얘네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7, 8% 실업률을 끌고 살았어요. 청년 실업률은 10%가 넘고. 그러니까 그 실업률 상황에서 그러면 이전에 복지국가나 이전에 얘네들이 잘 나갈 때는 이게 없었던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의도된 실업률이에요, 그거는. 의도된 실업률인데 그 의도된 실업률의 그 노동력 자체를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통제를 했냐면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구인법 당시처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괴롭히고 일자리 찾으라고 괴롭히고 그게 이제 유럽에서는 활성화라는 이름을 했고 미국에서는 노동연계복지 워크페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수행이 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거예요. 이전에는 권리를 받았던 거 우리도 실업급여를 원래는 실업급여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보험이니까. 근데 지금 4주만 그냥 두고 그 다음에는 나 취업활동 뭐 했어요? 뭐 내야 되고 뭐 이런 활동했어요.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노동연계복지예요. 내가 구직활동을 했다는 걸 증명을 할 때 비로소 뭘 줄게? 조건부 수급. 이 방식은요 좌파들이 만든 방식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사실은 대처가 제일 못됐다. 그래서 대처 죽었을 때 좌파들이 나와서 파티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데 토니 블레어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니엘 블레이크 그 영화에 켄 로치 감독이 핵심적으로 비판한 거는 저 제3의 길이에요. 그 이전에 예를 들어 다른 그 좌파 영화에서는 대처가 영국의 그 탄광 노동자들 파업 어떻게 때려잡았느냐 뭐 이런 걸 보여줬다면 켄 로치는 정확하게 영국의 노동당이 영국의 복지를 어떻게 망쳤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줘.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건 권리였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권리가 아니라 조건부 수급으로 다 돌리고 그 조건부 수급을 돌릴 때 뭐냐면 노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동을 요구하고 국가한테 기대는 건 굉장히 잘못된 국민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부끄러운 줄 알라라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새로운 복지국가 있냐 얘기를 한 거죠. 문제는 우리는 그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처음부터.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바로 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연계 복지국가를 전하는 개인에게 노동 의무를 강제하고 한편으로는 선별적 할당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빈자리 도덕성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도덕성 관리라는 건 복지국가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제가 아까 1905년도에 소수파 보고서를 강조드린 건 20세기 초반에 이미 빈곤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천명을 했거든요. 인류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도 빈곤은 사회 구조적 원인이다라고 천명을 했고 UN, ILO 다 그거를 전 세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오면서 가난은 다시 개인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비정규직이 된 건 너의 능력 때문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이제 구조나 사회를 지우기로 하는 거죠. 그럼 구조와 사회를 지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원래 복지는 그들을 그렇게 권리를 뺏기는 사람들, 사회에서 지어진 사람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막아주는데, 복지는 어떻게 되냐면 막아주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받아가려면 너 이 자격을 증명해. 이게 뭐 선별복지란 이름으로 단순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굉장히 복잡한 이데올로기가 그 안에 이제 담지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복지삭감 과정을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히게모니로 공격하면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계층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심각하게 자행되기 시작합니다. 일할 기회를 통해서 자존감 향상, 역량 강화 같은 개인 책임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은 인종 및 젠더에 따라 다르게 계속적으로 적용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창업해! 갑자기 창업하래요. 창업을 하면 이제 빚더미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아까 자유주의에서 제가 자립하고 독립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돌봄에서 복지국가 30년 동안 복지국가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비판 자체는, 기존의 복지국가는 빈곤에 대해서는 그런 접근을 했지만, 구조적인 원인 이런 접근을 했지만, 재생산 노동과 관련해서는 복지국가가 완전히 이제 맹탕이었던 거예요. 젠더적 관점이 투영이 안 돼서. 그래서 재생산 노동을 주로 담당해왔던 여성들, 여기 이제 젠더의 그 불평등이 작동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신자유주의 이후에 사실은 남성 중심의 생계부양자 모델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남자 혼자 돈 벌어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집은 굉장히 은혜로운 거죠, 지금은. 주변에 있나요, 혹시? 은혜로운 집? 노동시장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당연히 일할 걸로 생각을 해요. 둘이 일을 해도 집을 못 사는 사회잖아요, 이제는. 할아버지까지 부자여야지 집을 사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깨지면서 오히려 뭐가 부각이 됐냐? 그러니까 돌봄이 공백이 되고 젠더 불평등이 확 부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여성들을 굉장히 한 측면에서 괴롭힌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다른 측면으로는 저는 재생산 부분과 관련된 거의 200년 동안 가려져 있던 부분이 신자유주의의 끝판에 전 딱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유주의가 가졌던 그 허위의식, 인간이 자립적이고 독립적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돌봄의 출발은 인간의 상호 의존성 사실로부터 출발하고, 인간의 상호 의존적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는 자유주의에서 바라본 인간관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신화적인지를 오히려 심플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이제 복지 정치의 가치 변화는 사실은 이전에는 결과의 평등은 소득보장 중심 제도였는데,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기회평등, 개인 책임 강화. 그러니까 기회평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당신에게 교육할 기회를 줬어요. 우리가 이제 의무교육을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엘리트 대학을 가든 엘리트 대학이 아닌 곳을 가든 그거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당신들이 알아서 책임질 거지 국가가 관심 받기야. 우리는 교육의 기회를 줬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전의 복지국가에서는 결과에 지금 당신이 빈곤하다면, 소득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보장해줄게,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됐고, 복지국가 레짐도 사회권 보편주의. 그러니까 저 당시에 그 사회권은 사실은 산업노동자 중심의 사회권이었죠. 그 재생산 노동에 기여해왔던 여성들은 여기에 이 사회권에서 많이 배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 비판이 이제 있었지만, 어쨌든 소득보장 중심의 복지국가였다면 이제는 이제 노동연계, 노동 활성화. 그러니까 빈곤층을 계속 공격하면서 노동을 계속해야 될 것을 강요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없는 아주 괴상한 어떤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산체제 자체는 이제 포디즘, 예전에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했던 그 구조를 우리가 포디즘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기반에 완전 고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 당시의 복지국가가 일정 정도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이게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것의 각각의 결과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노동기업 기반 중심의 사회보험이 복지국가에서 이제 발전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자리 중심,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득 체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정 노동에 있는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에서 자신의 지위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몰려 있는 거고요. 젠더적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전 복지국가는 많이 비판받은 게 몰성적이었고 가족 중심적이었고 그 권리급여 체계였다면 이제 노동의 여성화가 이런 의미죠. 노동이 굉장히 불안정화지고 질이 떨어졌다 이런 이제 의미에서 노동시장의 젠더지위가 소득보장에 이제 반영되기는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젠더 지위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소득보장 지위도 낮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질 나쁜 일자리 여성에게 이제 계속 이제 강요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 잠깐 이제 보시면 우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 계엄령 나기 전날 그 유신 체제를 가르쳤어요 학생들한테. 진짜 바로 전날. 그래서 그날 밤에 옛날 일로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습니다. 그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 시기 때는 사실은 이제 구호받은 것 같고 저 때 해외 구호받은 것 같고 원조복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많이 슈킹했죠 이승만이. 국민들한테 많이 안 갔습니다.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 중심으로 발전되는 거에 저 원조복지 기반으로 해서 해외 선교사들이 고아원 많이 짓고 뭐 이랬던 기반이 있었어요. 사실 국가는 김대중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는 관심 없었습니다 사회복지. 그러다 이제 박정희하고 전두환 때는 둘 다 독재정부잖아요. 독재정부의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박근혜가 그때 왜 그 대선 선거 때 우리 아빠가 복지국가의 선구자다 이런 헛소리 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선구자가 맞는 게 박정희가 자기 쿠데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법만 만들어요. 시행한 건 없어요. 시행한 건 자기 정권 기반을 지탱해줄 군인, 경찰과 관련된 제도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일반 산업 노동자와 관련된 의료보험법도 63년도에 만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임의 조항으로 해서 시행이 안 되다 77년도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거든요. 77년도에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이후락이 왜 그때 7.4 남북 뭐 그거 있었잖아요. 북한을 갔는데 북한이 우리랑 비교했을 때 다 이제 우리가 나은 것 같은데 이후락 보기에 북한에는 이미 무상의료가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박정희한테 쟤네는 무상의료하더라. 박정희가 우리가 더 잘 나가야 되는데 이 체제 경쟁 그 의식 한쪽에 그게 있었고 전태일 열사가 또 이제 분신하면서 누적되어 있던 노동 문제가 이제 올라오기도 했고 70년대 넘어가면서 GDP도 많이 올라가고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이제 의료, 보호 이런 문제들도 이제 제기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77년부터 이제 시행에 이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계획을 세웠다가 72년 유신 발동하면서부터 다시 이제 동토의 왕족이 됐다가 그게 조금 녹으면서 77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도 마찬가지예요. 전두환은 80년도에 이제 우리 광주도 있었지만 서울 올림픽 따오려고 얘네가 이제 올림픽 따오면은 자기네 정권이 되게 잘 나가는 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복지법 관련된 거를 올림픽 따려면 그 나라가 복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이런 조건이 패럴 올림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관련된 법도 이때 막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만 만든 거 보면 되게 잘 나가는 거지만 GDP 대비 국가 재정 지출이 2% 미만이었어요. 안 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다가 IMF 위에 아이러니하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IMF 구조조정 돈 빌려주면서 조건에 너의 사회적 안전망 좀 제발 만들어 이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때 저희가 구조조정을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게 보이는데 저 때는 실업급여도 5인 이상만 적용이 되고 너무 이렇게 구멍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좀 만들어! 그래서 이제 누가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 후보자들한테 가서 다 도장 받았다 그러잖아요. IMF가. 그래서 미리 도장 찍고 도장 찍은 대로 이제 행하면서 그 당시에 나름 이제 김대중 정부의 복지 그 소장파들이 들어가서 만들어낸 게 생산적 복지, 제3의 길 가져온 생산적 복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때까지는 우리나라도 그 빈곤층에게 제공하는 게 생활보호법이라고 굉장히 후진적이고 권리 기반하지 않는 이상한 제도가 있다가 그게 어떤 제도냐면요. 일제강점기 말엽에 조선 구호령이라는 걸 44년도에 일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행하지 않았거든요. 이승만이 그거 그대로 따서 생활보호법을 만들어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7년도에 그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생산복지하면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보장법 해가지고 완전 이제 틀거리를 바꿔내는 권리 기반 그 빈곤 정책을 이제 만드는 거고 사회보험도 이때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다 확장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각지대 얘기를 이때부터 하잖아요. 1인 이상 사업장 열었지만 노동시장을 완전히 이때부터 틀어쳐 버려서 불안정 노동이 일상화되는 이제 시기가 비정규직 증가하고 불안정 노동이 이제 아주 급속도로 확장되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업주들이 사실은 그 기피하던 게 굉장히 많았고 지금의 문제는 이제 이 노동자를 노동자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막 핵심 문제처럼 됐지만 초기에는 사업자 회피 문제가 훨씬 더 컸거든요. 국가가 그걸 통제할 생각도 안 했고 그러니까 사회보험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노동시장을 확 바꿈으로 해서 제도 효과성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저 때부터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이 드디어 복지국가가 됐다 이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유럽에서 3년 동안 했던 복지국가랑 딱 견뎌봤을 때는 근처도 못 갑니다. 저 당시 했던 지금 수준도 그래요. 지금 수준을 아주 단적으로 GDP 대비 복지비 지출 얼만큼 하냐 OECD 평균이 21%인데 우리나라는 14%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경제나 이런 걸 했을 때는 10위권 내외인데 계속 터키랑 경쟁해요. 우리는 투르키예랑 경쟁하고 멕시코랑 경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 얘기 한번 보시죠. 아동수당을 도입한 시기를 보면 1920년대부터 40년대, 50년대까지 해서 유럽은 거의 이때 들어와요. 일본도 60년대 말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아동수당 2010 문재인 정부 때 18년, 19년 이때 들어온 거죠. 실업扶조 같은 경우도 독일, 영국은 이미 20세기 초반에 했고 스웨덴, 프랑스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다 합니다. 근데 일본도 우리보다 먼저 했는데 우리는 실업扶조를 이게 근데 실업扶조가 아니죠. 우리는 이게 끼워놓은 거예요. 정부가 2021년도에 코로나 때 그때 전국민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그건 부조가 아닌데 막 끼워놨어. 이거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상병수당도 여기 시범 사업한 거 예정이라고 얘기했잖아. 2025년 예정인데 시범 사업하다 끝날 것 같죠. 예산 다 깎았어요. 그래서 상병수당 같은 경우는 독일은 의료보험 시작하면서 같이 시작했어요. 이런 차이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아이러니하게 신자유주의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로 복지국가를 재편하면서 그들은 그들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복지국가를 여는 마당에 신자유주의 복지국가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시민들이 하나의 어떤 보편적 단결, 연대 이런 경험보다는 처음부터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노동의 지위 그리고 조건부 수급 이런 거에 노동이 너무 중요한 걸로 이제 매개하면서 왔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건 바로 이제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하냐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1930년대 고민했던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이 얘기할 때마다 보여주는 데이터가 이거 통계청에서 나온 요 딱 두 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출생률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래 게 진하게 나온 거는 이제 이미인 거고 뒤에 건 추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저희
굉장히 보시면 70년대에 4명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딱 10년 만에 2명으로 떨어져요. 저희 산하자한 했던 기억하시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10년 만에 여러분들 2명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나라는 정말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급격하게 바뀌었고, 굉장히 큰 문제는 현재의 이 조짐이 변하지 않고 사회의 질이 바뀌지 않고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65세 이상 인구는 아마 그럼 저쯤 되면 제 생각에는 80까지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를 일시킬 겁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금이 없다는 이유로 일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골든타임이다 이 말씀드리는 20년 동안 이 사회를 못 바꾸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어야 된다. 연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돌봄윤리를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돌봄윤리 자체의 쓸모는 제가 볼 때는 규범적 틀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이 규범적 틀에서 꺼내서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치 담론으로서 필요하고, 돌봄을 매개로 해서 사실 볼 때 노동과 복지의 이 자본주의 체계에서 가졌던 이 연계성을 끊어낼 수 있는 어떤 대안적 담론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독일에서 실제로 돌봄혁명 집단행동회의라는 곳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참고로 어떤 게 있나. 여기서도 사실은 필요지향적 돌봄 경제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서 모두의 권리에 대한 권리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끊임없이 이 빈곤의 문제, 그러니까 이 빈곤의 문제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빈곤 층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딱 정말로. 그리고 빈곤층을 국가가 매우 선별적이고 매우 잔여적으로 한다는 건 그 나라의 보편적 복지나 기본적 노동권, 권리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같이 항상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서 요거는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남은 시간은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시죠.